여기 사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굶어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아이와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독수리입니다.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비난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972년 베트남 전중 네이팜탄이 터졌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아이가 옷을 벗어던지고 피신하는 사진입니다. 아이는 살아나 중년이 됐고 당시 사진을 찍었던 기자도 만났지만 사진은 전쟁의 참상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죠. 이 사진은 1932년 뉴욕 록펠러 센터의 건설 노동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은 곳이 69층 높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점심까지 먹는 모습에 한때 진위 논란까지 일었던 사진이죠. 그런데 이 사진들이 모두 그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 해도 사진만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긴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진엔 사진만이 가지는 힘과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힘과 매력을 만나보도록 하죠. 요즘은 사진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가방은 메지 않아도 이건 다들 하나씩 메거나 들고 있더군요. 바로 사진기입니다. 오죽하면 1인 1캠, 1인당 카메라 하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도구의 인간이 호모 에렉투스, 놀이하는 인간이 호모 루덴스라면 지금은 호모 카메라쿠스의 시대쯤 되겠죠. 사진전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는 전시마다 화제가 되는 복합문화공간. 여기서도 지금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예술의 거장, 사진미학의 아버지. 그야말로 별명도 화려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10주기 회고전이죠.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건 빼곡한 사진만큼이나 빼곡하게 전시장을 메운 관람객들이었습니다. 브레송이 사진계에서야 두말이 필요 없는 전설의 작가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21세기) 초 한국의 관람객들이 거리감 없이 즐기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진 인구가 급증한 것과 정비례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그 사진에 관한 그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5,000여 명의 관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긴 더합니다. 우와, 웬 줄이 이렇게 길까요? 전시장으로 들어가니 이해가 됐습니다. 인파에 밀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동해야 했죠. 무슨 전시인데 이런가 했더니 비틀즈였습니다. 이 미술관을 가득 메운 건 비틀즈 멤버와 교류했던 유명인들과 알려지지 않은 일상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작가는 폴 맥카트니의 아내이자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의 어머니인 린다 맥카트니. 여기서도 사진을 사진 찍는 진풍경은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술 수용에서 좀 더 보수적인 국립미술관에서는 어떨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의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상자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2014년 올해 작가상 수상 작가는 노승택 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대미술상은 사진작가 노순택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진작가로는 역대 처음이었죠. 사진에 주어진 미술상이 다소 뜻밖이라는 이들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트 혹은 파인아트라 그러잖아요. 요즘 파인아트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외국에서도. 비주얼 아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파인아트라는 말은 여기서 파인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예술이 아름다운가요? 피카소 그림 보면 막 괴물들 그려놨잖아요. 아니면 아예 말레 비치는 검은 사각형만 그렸어. 이건 뭐 아름답고 말고 판단할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트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아트가 안 되는 거는 없죠. 모든 예술이 못될 건 없다는 말씀. 정말 그런지 세계 미술계 화제의 현장에 가볼까요? 북쪽의 베니스란 별명이 있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 현대미술 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가 250주년을 맞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광경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무슨 교통사고 현장인가 싶었는데 여기가 미술관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게 작품인지 사고 증거물인지 좀 혼란스러워지더군요. 그런데 둘 다 맞는 거였습니다. 작가가 직접 이렇게 들이받았거든요. 이건 벨기에 현대미술 작가 프랜시스 알리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차는 1980년대까지 옛소련에서 제조돼 서유럽에 수출됐던 라다 승용차입니다. 작가는 벨기에에서 이 차를 탔었다는데요. 작가는 생명이 멎은 자동차를 통해 러시아의 현실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 작품 좀 보실까요? 이번에도 자동차군요. 그런데 안대와 미래라는 쉬운 단어 둘뿐인데도 무슨 뜻인지 쉽지는 않네요. 이 자동차는 전시기간 내내 밤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를 반복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차에서 내린 여인이 거리를 누비며 북을 치기 시작했죠. 아, 그런데 이게 웬일? 초인종까지 누르는군요. 북소리에 초인종까지. 이건 민폐를 넘어 행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독일 통일 전 동독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입니다. 기업이 아닌 국가가 생산한 제품이다 보니 화려한 상표 없이 내용물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한 자본주의 공산품에 비하면 보다 본질에 충실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값싸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공산품 뒤로 그와 반대되는 고급 예술을 배치한 것도 작가의 의도랍니다. 근데 요셉 보이스는 더 이상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 소리는 코요테 소리입니다.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사흘 동안 코요테와 동거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요셉 보이스는 한 예술가를 만나 다시 코요테 퍼포먼스를 하죠. 요셉 보이스의 코요테 소리 못지않은 괴상한 피아노 연주, 바로 백남준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요셉 보이스의 파격적 행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피아노를 때리고 쓰러뜨리는 것도 연주라 생각한 백남준. 퍼포먼스 총체 피아노가 있던 날,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피아노 한 대를 부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 보이스. 생면부지의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를 알아봤죠.
그렇게 시작된 예술적 교류는 1986년 요셉 보이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백남주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독일관 대표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죠. Are you running the piano? You run crazy. You shoot. No. Shoot crazy. I am director. Okay. You shoot crazy. Okay, we should. 그리고 백남주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센테니얼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지막 국가관이 이제 26번째로 그 자린이라는 그 공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국가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래서 백남주는 당시 베니스 시장이던 마시모 카치아리에게 결정적 한 수를 던졌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 한국에 주게 되면은 남북한이 같이 어떤 전시를 하면서 뭔가 그 문화를 통해서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커지면서 전세가 역전됐다고 하죠. 백남준의 설득은 적중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었던 중국을 물리치고 마지막 국가관을 얻게 됐죠. 그리고 19년 뒤 올해는 지난 100년의 남북한 건축을 집대성한 전시로 황금 사자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럼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받은 최고의 전시를 한번 만나볼까요? 사실 황금 사자상을 받기 전에도 한국관 전시가 볼만하다는 입소문이 베니스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볼만했을까요? 한반도 오감도라는 제목으로 수집한 남북한 건축의 기록들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건축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던 관람객들은 기발한 작품 하나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끈 이 작품은 평화의 달입니다. 현대미술작가 강익중의 아이디어인데요. 이 단순한 원이 뭘 뜻하는지 궁금하실 테죠. 우선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2차선의 원형 다리를 만듭니다. 하늘색이 남한 쪽, 분홍색이 북한 쪽 길입니다. 두 개의 길 사이에 칸막이는 있지만 원형 다리를 따라 산책하는 동안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각자의 입구로 들어가 걷기만 하면 남북한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압도적이었던 건 뭐니 해도 방대한 사진 아카이브였습니다. 남한의 광화문 광장과 북한의 김일성 광장을 나란히 배치한 감각도 좋고, 남쪽의 판문각 남측을, 북쪽에 판문각 북측을 배치한 재치 또한 일품이었죠. 관람객들이 열심히 들여다보는 이건 또 뭘까 궁금하시죠? 이것도 사진 아카이브였는데요. 라이트박스에 필름을 설치하고 확대경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였습니다. 거기엔 지난 100년 동안 남북한 건축의 변천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교류가 끊겨 파악하기 힘들었던 양쪽의 모습이 국내외 사진작가들의 작품으로 생생히 재현되어 있었죠. 북한은 한국전쟁 중 공중폭격으로 초토화돼서 맨 땅에 재건설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남한에선 고속성장으로 인한 재건축이 급속도로 진행됐죠.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한국 현대사의 특수 상황에서 태어난 독특한 풍경입니다. 보고 있자니 실제로 북한과 공동 전시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사진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였는데요. 이 아카이브가 없었다면 황금 사자상도 몇 년쯤 미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기록이 시작된 때부터를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선사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부르죠. 아마 인간들이 기록하지 못했다면 인류 문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판, 동물뼈, 파피루스, 양피지, 그리고 종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기록의 도구들이죠. 그리고 2015년, 지금 우리에겐 최고의 도구, 사진이 있습니다. 파리엔 개선문을 중심으로 뻗은 12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화려한 도로가 바로 샹젤리제죠. 샹젤리제는 해마다 11월이면 사진으로 가득 찹니다. 파리 포토페어가 열리기 때문이죠. 파리 시청은 2년에 한 번씩 11월을 사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의 파리는 온통 사진에 의한, 사진을 위한 사진의 도시로 변하는데, 그중 핵심은 파리 포토페어입니다. 파리 포토페어가 열리는 그랑팔레는 1900년 만국박람회 때 세워졌습니다. 각 나라가 새로운 공산품을 소개하는 산업화의 전초기지이자 경쟁 무대였던 곳에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사진 축제가 열리고 있죠. 여기서 세계 최대란 말은 괜히 하는 공치사가 아닙니다. 사진 축제에서 중요한 건 작품과 관람객의 수준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진을 구입하는 문화가 일상화된 프랑스에선 그 두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파리 포토페어의 또 다른 강점은 출판입니다. 종이책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지만 사진집의 경우는 그 반대죠. Alors Paris Photo, c'est la plus grande foire internationale dédiée au médium de la photographie. On a pas loin de 170 exposants qui sont présents, des galeristes qui viennent du monde entier, 35 pays qui sont représentés et pas loin de 60 000 visiteurs, des collectionneurs de photographie, des collectionneurs d'art contemporain, des acheteurs du monde entier qui viennent pour voir le meilleur des panoramas de la photographie. 그래서 파리 포토페어엔 전 세계 사진 갤러리들이 총출동합니다. 웬만한 작가와 에이전시도 모두 모이는 교류의 장이죠. 그건 세계 미술 시장의 최근 동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미술품 경매에서 사진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세계 사진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리 포토페어가 대세인 건 당연한 일이겠죠. Très très belle foire, beaucoup de choses à découvrir, beaucoup de galeries internationales et aussi des artistes qu'on a la possibilité d'acheter qui font l'objet d'expositions, notamment au Jeu de Paume. Et il y en a aussi pour tous les budgets. C'est-à-dire qu'il y a des photos qui sont pas très chères, des photos beaucoup plus historiques, beaucoup plus importantes, qui font toujours plaisir à voir et à redécouvrir, même si on les achète pas forcément. 하지만 파리 포토페어가 인기인 비결은 무엇보다 일단 재밌기 때문입니다. 조지 클루니를 찍은 애니 레보비치의 사진이 있고, 무명 시절의 제임스 딘을 찍은 매그넘 작가의 사진도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찍은 이 사진은 사람들이 제임스 딘 하면 떠올리는 사진 중 하나가 됐죠. 앤디 워홀의 사진을 엽서가 아닌 프린트로 살 수도 있고, 잡지 라이프 표지 사진을 101번이나 찍은 걸로 유명한 필립 할스만의 달리 사진도 있습니다. 파리 포토페어 인기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사진 거장의 작품 옆에 무명에 가까운 작가의 작품이나 패션 사진이 걸려있는 건 흔한 풍경이죠. 처음 참가하는 작가도 이곳에선 편견 없이 작품으로만 바라봅니다. 팝가수 엘튼 존이 사들여 화제가 됐던 우리 작가 배병우의 작품입니다. 이젠 너무나 유명해진 이 소나무 시리즈도 파리 포토페어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하죠.
파리 포토페어는 사진 축제지만 최대의 사진 시장이기도 합니다. 파리의 유명한 사진 갤러리입니다.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소위 미는 작품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갤러리가 미는 작품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백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구본창 작가의 작품이었죠. 어떤 점에 매료되는 걸까요? Les gens trouvent que c'est une photographie très apaisante. Très apaisante. La série que nous présentons ici au salon, c'est la série Vessel, où il a photographié donc des céramiques, céramique blanche sur un fond blanc. Et donc il y a un aspect très méditatif, très apaisant. Je pense que les gens sont très sensibles à ça. 그래서인지 구본창 작가 작품 앞에선 말이 적습니다. 단순 담백한 그의 작품엔 더 찬찬히 살펴보게 만드는 힘이 있죠. 오늘도 한 관람객이 1,700만 원가량의 시리즈를 구입했습니다. Pour moi, c'est très asiatique justement comme type de photo. C'est très épuré, c'est très blanc, c'est assez beau. Et il y a un côté très esthétique en fait. Mais je connaissais pas, vous m'avez dit que c'est un photographe qui était très connu et là je le découvre et voilà quoi. 구본창 작가가 부스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관람객들이 너도나도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런데 구본창 작가는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작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진이 현대미술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구본창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백자 작업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백자. 그래서 그렇게 내 사진이 점차적으로 내 사진이 그냥 많은 그 연출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기계는 디지털화되어가지만 선생님 시선이 점점 더 아날로그를 지키려는 그렇죠. 그 실제로 이 촬영 자체도 이 백자들은 거의 그 아날로그로 찍어야만 이 효과가 나더라고요. 내가 디지털로도 해봤는데. 이거 필름 작업하신 거예요? 네, 이게 아스프레하게 좀 이제 포커스가 나가는 듯하게 하는 이 맛이. 하지만 마냥 아날로그인 건 아닙니다. 구본창 작가는 이런저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인화지도 이거는 인화지를 굉장히 그 한지스러운 그런 인화지를 택해서 그러니까 흑백은 그렇게 제가 프린트를 하죠. 이렇게 끝없이 매체 실험을 시도해온 사진작가 구본창. 지금 이 작품도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이 보석 같은 것은 뭘까요? 뭘로 보이시나요? 바로 비누입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스캔을 한 거예요. 스캐너 위에서. 스캐너 위에서? 촬영을 했다기보다 이런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왜냐면 그 쓰다 보면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질감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캐너 위에서는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비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를 만들게 돼서부터는 좀 다양한 색깔의 비누를 일부러 사용을 해봤습니다. 구본창의 작업이 해외에서 많이 호응을 얻는 이유는 소재가 한국적이다라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옥의 처마를 찍었다고 외국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광적인 시선 가지고는 현대미술에서 겨룰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한국적이라고 하는 소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재도 있는데 그런 소재들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마 작가 구본창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본창 작가는 종종 해외 초대전을 엽니다. 이번엔 밀라노였죠. 이 갤러리는 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에서도 손꼽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대표는 패션지 편집장 출신의 문학의 유명인사 카를라 소차니.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의 작품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밀라노에서도 9번 창의 작품은 신선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관심의 정도에 비해 지갑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밀라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우리 조각가를 만났습니다. 유럽 미술계 동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그의 얘기를 들어봤죠. 아무래도 사진이 이제 예술 작품으로 처음 마켓이 형성된 게 프랑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역사성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남다른 것 같아요. 자, 이탈리아도 이제 작품 소장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깊긴 하지만은 사진 시장은 아직 굉장히 영해요.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사진 종주국이 된 걸까요? 거기엔 사진 이전에 뿌리 깊은 카메라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리엔 유서 깊은 카메라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선 사진에 관한 한 없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죠. 쇼윈도에 내려앉은 세월의 흔적만큼 사진에 대한 자부심은 깊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진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은 지금 이 거리 탕플대로를 찍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번화가였던 이 거리에 사람이 왜 안 보일까요? 그건 노출 시간이 30분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찍히려면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단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엔 딱 한 명만 찍혀 있습니다. 바로 구두를 닦느라 멈춰 있었던 이 사람이죠. 사진이 탄생한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세계 최초의 사진기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난 니엡스는 내연기관을 만들어 특허를 얻을 정도로 유능한 발명가였습니다. 니엡스 박물관에 있는 이 자전거도 세계 최초로 안장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니엡스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니엡스가 사진기뿐 아니라 사진을 발명했다고 할까요? C'est-à-dire le premier appareil photographique au monde. Alors qu'est-ce que cela signifie? C'est une chambre noire, une caméra obscura. Ce procédé, on le connaît depuis des siècles. Par contre, Nicéphore Niepce a été le premier à mettre à l'intérieur d'une chambre noire un support sensible à la lumière, ce support étant chargé d'enregistrer l'image qui se formait par la lumière à l'intérieur de cette chambre noire-là. 사실 사진기의 원리는 기원전 3세기에 일식을 관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했죠. 다빈치도 카메라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그림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단지 카메라의 원리뿐이었죠. 카메라 속에 맺힌 상을 실제 사진으로 구현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니엡스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빈치도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카메라 속 이미지를 사진으로 뽑아낸 세계 최초의 인물이었던 거죠. 이게 니엡스가 인류 최초로 완성한 사진 헬리오그라피입니다. 빛으로 그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리에는 재밌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발명한 니엡스 거리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니엡스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재밌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게르 거리입니다. 다게르는 또 누굴까요? Alors en fait, Niepce, en 1829, va avoir de gros problèmes d'argent. Il ne va rester pour s'en sortir que ses travaux sur l'héliographie et il va chercher donc à faire connaître cette invention et surtout à prendre la tâche de quelqu'un qui, à Paris, est capable de comprendre ce qu'il a fait et puis à ses entrées à Paris. Et donc ce personnage va s'incarner dans celui de Louis-Jacques Mandé Daguerre. 그렇게 니엡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다게르. 그는 8시간이나 걸리던 니엡스의 노출 시간을 대폭 단축한 카메라를 만들어냅니다.
Donc les deux hommes vont travailler ensemble jusqu'à la mort de Niepce en 1833 et ensuite Daguerre va continuer seul des recherches pour finaliser ses expérimentations donc en 1839. Et le daguerréotype, ça sera donc le premier procédé photographique répandu et connu dans le monde, mais aussi la possibilité pour la première fois de réaliser des portraits. 요즘 사진기랑 제법 비슷해진 다게레오타입 사진기입니다. 아까 보신 탕플대로 사진이 바로 이 다게레오타입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게 1839년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사진술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다게르에게서 특허권을 사들여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모두의 것이 됐죠. 하지만 화가들은 분노했습니다. 혼을 담아 그려왔던 회화의 자리를 단번에 빼앗은 사진을 증오했죠. 미대 교수였던 들라로슈는 이런 예언도 했답니다. 하지만 사진의 매력은 오래지 않아 고전 회화 작가들마저 사로잡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드가였죠. 발레단의 무희란 제목의 이 사진도 드가가 찍은 건데요. 그가 무용수도를 주로 그렸던 걸 생각하면 이 사진들이 무척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드가는 언제나 그림을 위한 구도를 떠올린 뒤 그대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원하는 구도로 사진을 찍은 뒤에 똑같이 그렸다는 거죠. 드가는 사진 덕분에 다양한 구성과 독특한 시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드가는 사진을 그림에 이용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엔 후배 인상파 화가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 옆쪽에는 길게 뻗은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카푸친 대로. 예나 지금이나 번화한 곳이죠. 1873년 무렵 이 자리의 2층 건물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였죠. 젊은 화가였던 그들은 빠르게 그림의 사진을 흡수시켰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실까요? 술집에 있는 로트렉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로트렉의 그림이죠. 사진 속 여인이 들고 있는 부채와 그림 속 여인의 부채를 비교해 보시죠.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잔도 사진을 이용했네요. 하지만 이들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미술을 위한 도구일 뿐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처음부터 사진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로 어디서 전시했냐면 만국박람회가 열리잖아요. 이제 만국박람회는 주로 사진이라기보다는 산업을 많이 전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하나의 산업적인 결과물로 많이 전시를 했어요. 19세기의 산업 생산물로 사진을 전시했던 그랑팔레.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사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그때와 지금이 현저히 다릅니다. 단순히 신기한 발명품이었던 사진은 이제 예술 작품으로 바뀐 지 오래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입니다. 예, 모마는
사진 부서를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1910년대와 20년대, 30년대에 미국 특유의 그 사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모마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모마는 1937년 세계 최초로 사진부를 설립했습니다. 미술관에 사진 전문 부서가 생긴 겁니다. 안셀 애덤스는 사진부 창립 당시 큐레이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풍경사진의 원조라 불릴 정도로 재능 있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러니 모마의 큐레이터로서도 뛰어난 사진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했죠. La collection du MoMA est très connue pour la grande tradition, je dirais, documentaire ou de style documentaire américaine. Walker Evans, Diane Arbus, Lee Friedlander, Gary Winogrand, William Eggleston, donc qui dressent toute une généalogie de styles documentaires, de la photographie en noir et blanc des années 20-30. 모마가 알아본 사진작가 중 한 사람이 바로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림을 공부했던 브레송은 25살이 되던 해 한 잡지의 요청으로 스페인을 취재하게 됩니다. 사진작가 브레송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20년 뒤 브레송은 자신의 사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요약합니다. 브레송의 이 사진론은 오늘날에도 사진을 얘기할 때 꾸준히 언급됩니다. 예술사의 명주로 손꼽히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에는 사진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브레송의 이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린 회화 작품과 필적한다라고 곰브리치는 이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팎으로 인정을 받게 된 브레송은 사진의 사회적 역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매그넘 재단을 설립하죠. 1947년 뉴욕, 4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헝가리, 프랑스, 폴란드, 영국, 그들의 출신지는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가들이었죠. 로버트 카파, 앙리 까르띠에-브레송, 데이비드 세이무어, 조지 로저. 사진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사진가들이었지만 함께 했을 때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매그넘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매그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절대 원칙 아래 창립됐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정확한 현실을 담는 저널리즘 사진을 고집했죠. 특히 간디가 세상을 뜨기 직전 촬영한 브레송의 사진 덕분에 매그넘은 주가가 치솟았고, 매그넘이란 이름은 보도사진의 확고한 상징이 됐습니다. Qui ont changé la façon de faire de la photographie, dont on retrouve toutes les photos dans les magazines. Les icônes dans photographie, c'est eux qui les ont créées. 사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그 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로버트 카파는 전쟁 사진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그가 스페인 내전 때 촬영한 어느 공화파 병사의 죽음입니다. 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연출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사진을 찍은 위치가 5m 정도로 지나치게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병사가 실제로 그렇게 전사했다는 게 입증되자 카파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란 카파의 명언은 더 유명해졌죠. 카파의 이 세상 마지막 사진은 군인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그 사진을 찍은 몇 초 뒤 대인쥐레를 밟고 사망했죠. 하루면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 사이의 벽이 낮아진 것도 당연하죠. 서양 미술관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미술관에서도 눈길을 끄는 사진 작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관에서 빠짐없이 사진전을 열었던 작가,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실을 기록한 사진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 작가, 사진작가 노순택입니다. 대체 어떤 사진을 찍기에 미술관과 현장의 공존이 가능할까? 그의 작업실을 찾아봤습니다. 204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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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올해의 작가상 진짜 축하드립니다. 조민기입니다. 작업실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노 작가님, 이게 여기는 사진 같은데 이거 회화 작업을 하신 건가요? 사진하고? 네, 저 위에 있는 그림은 회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현실인데요. 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네. 백령도의 해병부대에 담벼락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그 아래의 하수구 풍경을 같이 찍은 거죠. 백령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북한하고 아주 인접해 그렇죠. 있는 곳이고 네. 또 천안함 사건으로 많은 장병들이 또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한데 저는 저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마치 아주 이상적인 그림인데 그렇죠. 마치 우리가 분단을 대할 때 굉장히 역사적이고 때로는 낭만적이고 휴머니즘이 막 흐르는 듯한 그런 이제 분단들을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데 실제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때는 이렇게 마치 하수구처럼 오작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때로는 노순택 작가는 연평도, 강정마을, 대추리 등을 누비며 분단이 우리 사회와 삶 속에 스며들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카메라에 담아온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가까운 곳이니까 타겟팅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어렵진 않았던가 봐요. 근데 미군 병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군 병사는 총을 겨누고 있고 지금 엎드려 계신 분은 예, 저널리스트 어떤 기자분이시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 이 카메라는 총알 없는 총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었는데 지금 이 작업을 보니까 총과 총이 맞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뭐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의 작동 방식이 총하고 매우 짜다는 그렇죠. 거를 정조준한 다음에 슛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뭐 비평가들도 이렇게 총의 작동 방식과 카메라의 작동 방식을 비교하기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작동 방식도 그렇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의 폭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저도 그 생각에서. 이럴 때는 그건 그의 자기 반성이자 사진 윤리이기도 했습니다. 프레스 오픈을 어떤 사진이 매우 근사할지라도 그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근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소문. 그래서 노순택표 사진은 치열하고 처절한 광경을 담으면서도 항상 은유와 풍자가 함께합니다. 노 작가님은 주로 내노라 하는 우리 사진작가 8명이 초청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순택 작가도 그중 한 명이죠. 그런데 제목이 국기복용법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세히 보니 걸려있는 작품들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태극기가 등장한다는 거였죠. 이번
하는 작업 국기복용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 아니면 사회 현장에서 국기를 펄럭일 때 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도로 이 국기를 사용하는가. 이 국기복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국기 앞에 서거나 국기 뒤에 서면 마치 만병통치약을 먹은 것처럼 이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용인되거나 아니면 정당화된다는 하나의 애국이라고 하는 모드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만 이것들이 서로 비교될 때 얼마나 그 복용법의 차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다양한가. 그런 것들을 약간 그런 아이러니를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작업입니다. 관찰력과 작가적 상상력, 그게 사진작가 노순택의 힘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50여 명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2009년에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이들은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 투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체 투지란 온몸을 바닥에 밀착시키는 불가의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걸 잃고도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던지며 교만을 참여하는 오체 투지를 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명박 정권은 특공대를 투입해 노동자를 진압했습니다. 이 고행의 현장에 노순택 작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게 가능한 한 존재를 감춘 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모여들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공무원이면 지금 불법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법경찰이 인터넷 매체 기자를 사칭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다 들킨 겁니다. 주변에 있던 카메라들은 이 기사거리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은 빠져있더군요. 노순택 작가는 그 현장을 놓친 걸까요? 일부러 지나친 걸까요? 노순택의 카메라는 여전히 온몸을 내던지는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픈 게 너무 많고 그거를 담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그냥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이고 그냥 최선의 일을 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딱 사진이고 그걸 순택 선배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체 투지는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노순택의 카메라는 내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영하 5도의 날씨에 탈진한 이들에게 사진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노순택은 대답 대신 이런 사진과 글을 한 주간지에 발표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남자가 그늘에 엎드려 있다. 울고 있다. 내겐 그렇게 보인다. 그는 누구일까? 해고 노동자. 왜 우는 걸까? 그것이야말로 이 남자가 되묻고 싶은 질문이다.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소리를 듣거나 눈물을 보지 않고도 그가 운다는 걸 알았다. 나는 찍었다.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노순택 작가는 지난 10년 동안 길 위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쓰러진 이에게 손을 내미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노순택 작가가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시대에 대해서 꼭 직접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실험될 수 있고 다양한
형식의 발언들이 가능한 것이니까 예술가들은 그보다는 다른 조금은 무책임할지라도 상상력에 기반해서 아니면 감수성에 기반해서 꽉 막혀 있는 사회에 약간 다른 형식의 물꼬를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지금은 명확한 걸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선택하길 요구하는 느낌표의 시대죠. 노순택은 그 속에서 사진으로 물음표를 던지는 작가입니다. 사진작가와 사진기는 한 쌍의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100%의 진실일까요? 노순택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찍습니다. 이 시대의 사진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진을 통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뭘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는 말이 있죠. 전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사진 찍으셨습니까? 거기엔 어떤 사진이 찍혀 있나요?